당신에게 중학생 때 따돌림으로 긴 터널을 지난 기억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신은 자신이 소외되는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지고 맙니다. 오늘 낮에 회사에서 앞자리 직원 2명이 기숙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괜스레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 급격히 기분이 다운되는 사람들은 이때 그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최대한 현재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달래를 끕니다. 그리고 신경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열심히 집중해 봅시다. 고양이 영상을 찾아서 틀어줬고 소머리 창법을 휘몰아치는 노래를 들어서 좋습니다. 딱 3번만 그것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감정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다음 현재 당신의 긍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단단히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냅시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옆에 함께하는 그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한두 가지만 더 떠올립시다.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던 어두웠던 과거의 힘이 점점 약해지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어제를 짚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의 작동 방식을 깔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의 강력한 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뻗어서게 행복했던 기억, 트라우마로 남아 기억하고 싶은 기억의 힘은 어느 방향이든 크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기억의 목표는 그 사람을 과거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모두 지워버리거나 기억 상실성에 걸린 채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내에는 강력한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는 공감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3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는 밝은 곳에서 혼자 걷느니 어두운 곳에서 친구와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놓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마음의 지지가 되어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 즉 공감의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살면서 가는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그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와 공감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해받고 싶으시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높은 동물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진화의 역사 또한 이 사실을 받침합니다. 지난 1억 5천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과 가장 구별되는 지점을 하나만 꼽자면 역시 사회성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평소적, 언어적 개념 처리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대형 유닛보다 훨씬 많은 방수장 평소세포를 뇌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는 감정유입과 진화를 관장해
우리를 다른 어떤 동물보다 공감 능력이 높은 동물 만들어줍니다. 성인인 침팬지가 2살짜리 인간 아이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관계적 지식과 행동은 2살 아이가 훨씬 뛰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지난 300만 년 동안에 3배로 커졌는데 그 상당 부분은 대인관계나 기술이라든가 공감, 협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서로 돕는 것이 생존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감을 비롯한 사전 능력을 인지 과정에서 인간 종의 DNA에 콕 박히게 되었습니다.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코졸리노는 뇌이라는 면에 주목하여 우리 뇌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뇌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하고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한 일을 하면서 더불어 공감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잘 공감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뇌 입장에서 본능의 셈입니다. 그래도 아기도 사회든 뇌사도 생성하고 신경전도 물질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리적으로 특히 통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차가운 어머니와 발을 담그고 통증을 참는 실험에서 혼자 고통을 참는 청각원과 친구와 함께 고통을 참는 청각원으로 피실험들을 나눴으니 친구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혼자인 청각보다 고통을 덜 호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피실험들을 응원해주거나 말없이 곁에 있기만 해도 혼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거부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면 뇌는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합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가 컴퓨터 장비 등 가상의 공정들기 게임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게임은 총 3명이서 공을 주고받는 간단한 형식이었는데 참가자는 화면 속 두 플레이어 역시 사람이라고 들었으나 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셋이 골고루 공을 주고받았지만 실험 설계에 따라서 점차 가상의 플레이어들이 참가자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참가자는 따돌림 당하는 불편한 기분을 느꼈고 이때 신체적인 통증을 느꼈을 때와 동일한 뇌 부위가 반응했습니다. 사회적 따돌림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바꾸는 공감의 힘이 있습니다. 데니얼 시겔 정신의학과 교수는 공감이나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느끼는 것이면 우리는 우리는 느끼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조차 공감을 받는 느낌을 본 적이 압니다. 한 번쯤은 힘든 일로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감받는 순간 그 사이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오갑니다. 그 에너지는 때로 삶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어떤 사람이 다시금 삶을 사랑할 용기를 낼 만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 몸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진정된 우정을 나누는 행위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면서 또한 가장 인간다운 일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 회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감상적인 행위라고 치부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변화는 적은 공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타주의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단을 갖고도 공감의 말 한마디가 여기저기 심어서 세상을 더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공감을 일으키는 작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제스처적 비언어적 표현에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 일의 흐름을 이해해 봅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생각과 살아온 삶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 에어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음 챙김이나 자기 돌봄과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치료오르는 고무공처럼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도 옥도기처럼 잘 일하는 사람들에게 회복 탄력성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성향을 타고나는 것인가 싶겠지만 회복 탄력성의 유전적 요인은 30%이고 나머지 70%는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격려와 은행을 기꺼이 보내주는 친구나 가족 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꿔놓고 그리고 자아 성찰이나 심리장난 또는 정교동의 도움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중요하죠. 어린 시절 부족자의 영역 환경을 경험했거나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면 이후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애착 관계를 잘 성장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회복 탄력성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좌절하게 하는 애들이 이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에 가지지 못했던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험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식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숙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아에서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세상의 전부였다면 지금 우리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훈련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불안으로 마음을 쉴 때 나를 들어선 관계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지 낮춰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긍정적인 사람을 보낸 시간이 얼마나 가나 무엇부터 에너지가 되고 기억을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감독을 살펴나가서 무함부터 나서고 불만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단어 예수이기를 기원합니다.